먼저 우리 노트북 연 다음에 좀 오늘 할 거를 전반적으로 소개를 할까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다시피 제가 실제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뭐 제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가 기계학습을 공부하는데 널리 돌아다니는, 그래서 우리도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고요. 그거를 실제로 가지고 와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어제 배웠던 판다스랑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오후에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를 이용해서 이 예측 모델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고 얘가 얼마만큼 성능을 가지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계보다 좀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얘는 얼마나 더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마 어제 거를 계속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가 있고요. 오늘 팀 프로젝트는 제가 오늘 우리 같이 할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한 8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는 난이도 하가 있고요. 난이도 중이 있고 난이도 상이 있는데 난이도 상은 1개고 중은 한 2~3개고 나머지는 하입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난이도 하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똑같이 치면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애들, 중은 약간 데이터를 처리를 조금 해줘야지 잘 나오는 애들, 그리고 상은 굉장히 좀 약간 연구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데이터를 굉장히 잘 처리해야지 나오는 수준, 이렇게 이 정도로 구분을 해서 오늘 어제는 제가 그 언어를 배우는 것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똑같은 코딩을 하지만 오늘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용 설명서가 우리 뭐 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뭐 아랍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를 익히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렇게 어렵냐면 이게 백그라운드에는 수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우리가 조작법을 배우는데 그 원리까지 다 익히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버튼이 적어도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되면 뭔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목표로 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제보단 적을 거예요. 어제는 정말 언어를 배우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IMS 우리 강원대학교 소리과학연구소에 있는 오늘 목요일자에 와 보시면 여기 데이터 블록이 및 분석부터 오늘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저는 안 보이는데 여기 내려주시면 여기 화살표 내려주시면 파일이 보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드라이브로 사본을 저장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제 사본이 완성됐고요.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원래 데이터는 닫아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편집기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리고, 네, 자, 이렇게 준비 좀 기다릴게요. 준비 안 되신 분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준비 안 되신 분. 네?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꺽쇠 눌러서 오늘 배워볼 내용이 쭉, 내용도 제가 조금 넣었는데요. 내용은 아까 정드래 교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사례를 봤죠. 선형회계랑 로지스틱 회계를 봤는데
함수를 하나 우리가 정해요. 그 함수를 정교하게 잘 정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함수를 하나 정하는데 그 함수에는 미지수가 있어요. 그 미지수를 우리가 학습할 거고 그 미지수를 또 다른 말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걸 학습할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를 정하는 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답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출력값이 정해져 있는 지도학습이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분류랑 회귀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연속적인 값을 가졌을 때는 이제 회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유한계 클래스 아까 명1이었지만 그거 외에 유한계 클래스 악성, 양성, 음성 3개가 될 수도 있고 와인 품종 5개 이런 식으로 유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형 회귀나 로지스틱 회귀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팩터 머신이라든지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그 다음에 결정 트리랑 앙상블 학습 그리고 신경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딥러닝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로지스틱 회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결정 트리랑 앙상블 학습까지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이 데이터가 그냥 쫙 있을 때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서 어떤 것들이 서로 모여 있는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는다든지 그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준지도 학습이라고요. 답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막 섞여 있는 막 그런 형태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모델 평가를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뭔가 분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당뇨병 데이터를 할 거거든요. 그럼 당뇨병이 있다 없다가 두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의사가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다 없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주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그 데이터를 딱 집어넣기만 하면 이 사람은 당뇨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려주는 걸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당뇨병의 어떤 관련된 거를 다 찾고 싶은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정된 데이터로 그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정된 데이터로 전 인류의 어떤 그 당뇨병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거를 잘 만들게 되면 우리가 모델이 일반화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걔가 그 분류나 그런 회귀 작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과소적합, 과대적합 두 개가 있는데 과소적합은 우리가 모델 하나 정해서 예를 들면 로지스틱 회귀 같은 모델 하나 정해서 데이터를 훈련을 시켰는데 너 적어도 내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뇨병이 있냐 없냐를 예측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못하는 상태. 내가 준 데이터마저도 못하는 상태를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선택한 모델과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죠. 데이터가 여러분 데이터라고 하면 만능일 수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는 엉망인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그 모델하고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델을 잘못 선택한 거죠, 우리가. 그럼 다른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다른 걸로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줬더니 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가 완벽하게 분류를 했어요. 너가 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는 당뇨야, 얘는 당뇨 아니야, 당뇨 아니야 했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더니 못하는 거야.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더니 얘가 예측을 못하는 거야. 내가 준 데이터에는 거의 완벽하게 일을 했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과대적합, 과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데이터에만 맞추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이런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하나 우리가 로드를 해보고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어제 했던 판다스랑 우리 시각화를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데이터는 이제 학문적으로 아까 뭐 명시적 데이터 이런 종류가 막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그냥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판다스에서 딱 제공해주는 그 툴인 우리 테이블 데이터는 태블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각 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의 특성들 칼럼이 있어가지고 어떤 샘플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오늘부터는 어제는 우리가 판다스를 하느라고 우리 왼쪽에 있는 요 행들을 뭐 인덱스 막 이런 말로 표현을 했고 열은 칼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학 학습에서는 이렇게 열들을 샘플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뭐 사람이라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샘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샘플이 어떤 특성을 갖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리고 뭐 혈당이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특성이라고 얘기해서 영어로 fe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하고 feature라는 말을 그냥 쓰도록 할 때니까 그게 그런 걸 의미한다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데이터는 어제 그 우리 제시된 컨테스트 문제에서 이제 했는데 어떤 픽셀에 있는 수치 값이 모여서 저는 우리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요.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뭔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머신러닝을 더 넘어서 딥러닝 쪽으로도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는 생각보다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심전도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심전도 아시죠? 막 이렇게 뭐 지진파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데이터도 생각보다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곳에서 이걸 분석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미지와 더불어서 딥러닝이 엄청 유명하게 된 이유인 자연어. 자연어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의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말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번역은 물론 지금 말도 만들어주고 이제는 우리 챗GPT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고요. 이것도 이제 다 처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달라서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인 또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겠지만 유전체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아까 뭐 ACGT 쫙 이어져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텍스트 문자열 데이터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유전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나는지 아니면 두 개의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할 건지 그냥 글자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또 연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여기 공학이나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매스컴에 많이 타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또 전공자들이 하는 데이터는 수많은 관측 데이터가 있죠. 뭐 환경 하시는 환경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뭐 기상 하시는 기상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은 또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데이터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다양한 또 형태가 있을 것이고 형태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쭉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처음 하게 되니까 이런 테이블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늘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뇨병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당뇨병 데이터는 어디서 얻었냐면 케글에서 얻었습니다. 케글의 당뇨병 데이터 링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케글이라고 하는 곳은 그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예측 경진 대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 기업에서 상금을 주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한테
많은 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가면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계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가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그리고 좋은 점이 이 코드를 누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경진대회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1등 코드 이거, 2등 코드 이거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읽는 것만 잘 해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구나라고 알 수도 있어서 네. 여기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제 다운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이제 등록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좀 불편함을 도와드리고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직접 여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링크, 쉐어링 링크가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당뇨병 데이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우리 다운로드 버튼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 주십시다. 우리 모르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데이터가 크지 않아서 사실 뭐 엑셀로 열어도 대충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큰 데이터도 나중에 다룰 거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를 보지 않고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봅시다. 네, 다운 잘 됐는지. 네. 바탕화면에 가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 다운 잘 됐고요. 여러분도 혹시 바탕화면에 잘 들어가 있는지 혹시 뭐 다른 폴더에 들어가 있으면 그 폴더 위치가 어딘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운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 다운 받은 것을 우리 콜앱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게 또 구글 드라이브랑은 좀 다릅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내가 데이터를 막 저장할 수 있는 나의 클라우드고 요거는 계산을 하는 아이라서 계산 쪽 서버는 우리 구글 드라이브랑 또 독립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거나 여러분들이 콜앱을 나가면 그건 또 다 날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이제 콜앱에 부를 건데요. 제가 부르는 명령어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google.콜앱이라고 하는 여기 그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즈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실행해 봅시다. 당뇨병 파일을 콜앱에 탑재. 글씨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코드가 잘 안 한 폰트 더 늘려볼까요? 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처음에 연결할 때는 항상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연결되라. 자, 연결이 됐고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뜨나요? 파일 선택하라고 이렇게 뜨나요? 그러면 이 파일 선택을 눌러서 우리의 다이아베치 당뇨병 데이터를 CSV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겠습니다. CSV 파일은 우리 엑셀 파일하고 비슷한데요. 더 원시적이고 더 초보적인 데이터 형식입니다. 뭐 띄어쓰기나 콤마로만 해가지고 데이터를 쫙 그냥 구분시킨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열어도 그냥 대충 어떤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파일이고요. 자, 그러면 파일이 잘 업로드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왼쪽 편에 있는 이 폴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의 콜앱에 있는 그 폴더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들 그 접속이 끊기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당뇨병 데이터 diabetes.csv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파일을 판다스로 불러보죠. 판다스가 이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판다스가 CSV 파일을 읽는 방법은 판다스에다가 read CSV 하고 옆에다가 파일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참고로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구글 드라이브에 CSV 파일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부르고 싶으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랑 콜앱이랑 연결하는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연결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주소를 잘 찾아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 콜앱 쪽에 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해서 할 건데 아직 판다스 임포트 안 했죠. 판다스 임포트 먼저 합시다.
어제 했던 것처럼 판다스는 보통 PD로 임포트를 하고요. 약어로 임포트를 하고 여기 저는 복사를 했는데 이걸 붙여넣어 봅시다. 일단 이렇게. 어제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CSV 파일을 판다스가 읽은 내용을 쇽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여기 파일 네임을 정해줘야겠죠? 파일 네임을 아까 우리가 했던 당뇨병 CSV 이렇게 스펠링 맞나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CSV 파일이 판다스가 읽어서 df라는 변수에 저장을 지금 쫙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데이터가 봤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또 CSV 시간을 드리는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CSV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저장했다가 불러서 판다스로 일단 읽고 자 그러면 df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냥 프린트하는 거 df 이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 df하고 실행 쫙 해보면 결과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한눈에도 딱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피처가 뭐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안 보이겠죠. 근데 이건 이제 한눈에 보이니까 대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도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어서 뭐 이런 설명을 잘 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걸로 해봅시다. 자, pregnancies 이거 뭘까요? 임신을 몇 번 했는지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글루코즈는 대충 혈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공복 혈당, 블러드 프레셔는 혈압인데 수치를 보니 이완기 같죠? 이완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킨 시크니스 피부 두께인데 단위는 잘 모르겠네요. 밀리미터 같기도 하고 맞죠? 이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를 할 때 그 데이터의 전문가면 훨씬 좋겠죠. 딱 정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지역에서 이걸 하면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데이터 딱 보면 이거 문제 있네, 문제 없네 바로 아시게 될 거잖아요. 네. 인슐린은 제가 아는 인슐린 단위랑은 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인슐린 단위는 한 5에서 20 정도가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10분의 1씩 하면 딱 정상 범위거든요. 단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값이 있고요. BMI 뭐죠? 체질량 지수라고 하네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체중하고 이제 키하고 해가지고 만든 거죠. 정상이 말도 안 되는 30 이하가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3, 여기 이런 분도 있고 30에서 40이 가체중 정도, 40 이상은 1단계 비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쭉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Diabetes Pedigree Fun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찾아보니까 당뇨병이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뇨 혈통 기능 이제 우리 말로 바꾸면 그런 용어를 가지는 어떤 A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나이는 잘 알고. 아웃컴이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아웃컴 뭐야? 당뇨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건데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당뇨냐 아니냐를 알아야지 지도 학습을 하죠. 이 아웃컴을 모르면 비지도 학습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비슷한 사람끼리 묶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웃컴은 당뇨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1은 당뇨고 0은 당뇨가 아닙니다. 자, 그럼 대충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데이터가 엄청 크면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대충 이렇게 본 거고. 자, 그래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크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없다고 쳐요. 일단 여기 없어요. 이제. 일단 판다스가 일단은 데이터가 딱 불러낸 상태예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나? 이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네, 데이터 크기부터 체크합시다. df.shape 네. df.shape를 하니까 768하고 9가 나왔죠. 그럼 768은 뭘 얘기할까요? 뭐의 개수? 이제 오늘 데이터 과학을 하니까 샘플의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768명이 된다는 뜻인데 어쨌든 샘플 개수고요. 그러면 9는 얼마죠?
아까 얘기했던 특성, 피처의 개수인데 여기서 아웃컴은 피처라고 얘기 안 해요. 당뇨병이 있냐 없냐는 우리의 어떤 출력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라벨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니까 라벨, 카테고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피처는 8개가 돼요. 정확히는. 그리고 하나의 라벨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컬럼이 총 9개라서 이런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또 얘기했던 게 이게 데이터 타입이 뭐냐, 정수냐, 뭐 실수냐 이런 것들 아니면 0하고 1의 부울형이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DF에다 인포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인포에는 가로 열고 가로 없으면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제가 원하는 가로 열고 닫고요.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 처음에 프래그넌시즈는 데이터가 768개 그리고 난 너는 뭘까요? 비어있는 게 없다. 비어있는 데이터는 없다. 그리고 타입은 int 64니까 정수. 그러니까 한 번 임신했다, 0번 임신했다, 3번 임신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글루코즈는 또 똑같은데 이것도 정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BMI랑 이런 당뇨 혈통 기능만 여기 실수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정수인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아주 작은 데이터에서 50KB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뭐 엄청 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 용량이 커지겠죠. 자, 이 타입도 확인했고. 그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불러오기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일단 큰 흐름부터 살펴봤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 해서 어제 판다스에서 했던 걸 쭉 복습할 겸 제가 명령어를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몇 개 보죠. 상위 몇 개 자료 확인하기, 하위 몇 개 자료 확인하기, 그다음에 컬럼들, 즉 피처들을 쭉 불러와 보기, 그리고 각 피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뭐 개수도 확인하고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아니면 아까 그 행 뭐 예를 들어 100번째부터 102번째까지 사람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사람 샘플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제가 .loc를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들 어제 배웠지만 기억은 안 날 거고 괜찮습니다. 오늘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빈 데이터가 인포에서도 보이는데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s null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null이 있냐고 true, false로 물어보는 거가 되고요. true, false에서 true는 어떤 값을 또 대신할 수 있다고 했죠? 1을 대신할 수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false는 0이고 그래서 sum을 하면 true만 다 더하니까 null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빈 데이터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건 이제 뭐 통계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만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두 개의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가 서로 관계가 있냐 없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rrelation 상관계수를 우리가 했을 때 1이나 혹은 마이너스 1을 하면 두 개가 거의 완벽한 관계가 있는 거고 0이면 두 개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를 처음 얻으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데이터를 받으면 당연히 피처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아까 피처를 이미 확인하긴 했지만 엄청 피처가 많다라고 봤을 때 이제 뭐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DF에 컬럼지를 치면 피처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피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뭐 pregnancies, glucose, blood pressure, skin thickness 이런 거 쭉 이제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것들을 만약에 분석하고 싶으면 얘를 우리 영어 스펠링도 약한데 또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있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순서대로 뭔가를 쭉 하고 싶어. 얘를 처음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df.columns의 형태가 리스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몇 번째인지를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피처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 스페링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 0번째 먼저 해보자. 그 다음엔 1번째 해보자. 2번째 해보자 하면 그래도 스페링을 잘못 쳐가지고 생기는 오류 같은 건 좀 방지할 수가 있고 폼은 돌릴 때도 이 DF 컬럼즈로 해가지고 폼은 쫙 돌리면 피처를 하나하나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되는 피처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F 컬럼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덱싱을 하게 되면 각각 피처들의 이름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 한 5개 데이터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DF의 헤드에서 한 5개 정도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자, 첫 번째부터 만만치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 6이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굉장히 근데 연세를 보니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은 들죠. 네, 50세 되신 분인데 임신을 총 6번 하셨다. 뭐 이해는 되죠. 근데 이 밑에 이건 어떻습니까? 32살인데 임신해서 8번이다. 이거 조금 그러니까 임신했으니까 가능은 한데 조금 뭔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킨 두께가 0이 있네요. 이건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이상한 데이터가 좀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를 0으로 그냥 채워버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보면 맞죠? 비어있으니까 그냥 0으로 싹 채워버려야지 이러고 스킨 두께가 0이면 뭐 그렇죠? 인슐린 0 이건 뭡니까 도대체? 네,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명령어 연습할 겸 테일 쪽도 5개 한번 볼까요? 와, 이것도 엄청나게 하나 또, 10번 임신 횟수를 가진 분이 한번 딱 나왔고요. 인슐린 제로 막 보이고, 이것도 0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봤을 때, 20번, 30번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그냥 딱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데이터 우리가 제가 병원에 계신 분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의무기록 손으로 작성한 거는 그거를 디지털화 시키느라고 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쳐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오타가 날 수도 있고 피곤한데 밤새 그걸 하다 보니까 잘못 입력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몸무게가 뭐 3,000kg고 뭐 키가 2cm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항상. 그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의무 기록을 살펴보겠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LOC도 한번 그냥 보죠. DF의 LOC는 이제 행 기준으로 이제 뭔가 자료를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이쪽 그 데이터는 인덱스 쪽은 뭐 특별히 사람 이름이 있다거나 사람의 뭐 아이디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번호로 쭉 되어 있으니까 저는 대충 한번 100번째 사람부터 105번째 사람까지 이렇게 슬라이싱 어제 했던 요 리스트를 슬라이싱 하듯이 대괄호 치고 안에다가 100하고 콜론 105를 치면 이렇게 이쪽 사람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데이터는 이제 그냥 디테일하게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구나라고 확인을 했고,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도 앞으로 시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측치는 없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테스트 할 겸 한번 해볼게요. 먼저, is null을 한번 해보면요. df.is null. 이렇게 해서, null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쫙 나옵니다. 각각의 피처에 대한 각각의 샘플에 대한 값이 있냐 없냐. true면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false면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이제 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썸을 해주면 각각 이게 그 판다스는 피처 기준이기 때문에 피처를 우선해서 이제 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썸을 해보면 이렇게
다 더한 각 피처별로의 결과가 나와서 다 제로니까 튜링 값이 없으니까 결측치가 없다.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할 것. 이제 당뇨병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만약에 당뇨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당뇨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고 당뇨 없는 사람이 1000명이다. 이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 데이터가 너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밸런스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DF에 아웃컴에 뒤에 밸류 카운트를 붙이면 그 0하고 1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0이 몇 개인지 1이 몇 개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당뇨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하시면 칠 줄 알았는데 안 치네요. 자, DF에다가 아웃컴에 점하고 밸류 카운트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웃컴 피처에 대한 어떤 밸류들의 카운트를 해봤더니 0이 500개, 1이 268개. 그래서 당뇨가 0이 안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아까 세세하게 보는 거 말고 좀 전반적인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평균값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평균값 조사하는 방법은 DF에다가 전체 피처를 다 해보고 싶으면 이 자체에다가 min 펑션을 뒤에다가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피처에 대한 평균값이 나옵니다. 임신 횟수는 평균 3.8 정도 되고요. 글루코즈는 120인데 120. 공복 혈당이 120이면 이상이면 당뇨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혈당의 평균값 같은데요. 밥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니까 그거 아니겠죠.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뽑은 데이터가 아니니까. 블러드 프레셔는 아무래도 이완기 같은데 69 정도면 평균 그냥 정상 범위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킨 시크니스 잘 모르겠고 인슐린도 7.9면 제 생각으로는 말이 되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BMI는 약간 정상과 그 과체중에 약간 경계에 있는 31 정도가 평균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나이의 평균은 33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표준 편차도 한번 해봅시다. 표준 편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표준 편차가 너무 크면 너무 작은, 만약에 표준 편차가 0이에요. 그러면 값이 다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 분석하는데 의미가 없겠죠, 그 데이터는. 근데 또 피차가 너무 크면 이상한 데이터가 많이 섞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평균이 33인데 표준 편차가 막 100이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3000살 드신 분이 들어와 있고 오타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표준 편차도 한번 우리가 민 대신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D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죠. 임신 횟수는 3.8이 평균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3 정도다. 글루코즈는 120 평균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다. 블러드 프레셔는 69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9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분석을 하게 됐고요. 이상한 거는 인슐린 이상하네요. 79가 평균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19, 인슐린이 마이너스도 있다. 근데 아까 인슐린 막 0이 막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인슐린 데이터 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에이지도 33살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1살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지금 흐름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이를 그냥 내가 만약에 분석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이가 어떤 나이가 주로 많은지를 하기 위해서 밸류 카운트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까 아웃컴마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DF에다가 이제 에이지를 칼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밸류 카운트를 또 제가 해놨어요. 다 컨트롤 CV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은 나이가 22살이네요. 22살이 72명이나 있군요. 그리고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정렬딱 되어 있습니다. 쫙 정렬되어 있는데 요거는 딱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숫자로 보는 것보다 시각화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본다든지 이러면 나이 분포를 딱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명령어 익히느라고 지금 해보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 최고령자하고 이제 최고령자 반대는 뭐죠? 최저령자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이 안 붙네요. 고령자는 말이 붙는데 이 말이 안 붙을까요? 연소자? 아, 네, 연소자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DFAG의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을 한번 우리 봐보죠. 요거는 맥스 하고요. 맥스. 최고령자분하고 그리고 요 엔터 치고 똑같이 하면 밑에 것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콤마 치고 옆에다가 하면 튜플로 인식해서 두 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콤마 치고 옆에 하면 데이터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민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최고령자는 이제 81살 되겠고요. 최연소자는 21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릴레이션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각각 피처별로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DF에 그냥 CORR 치면 상관계수로 얘가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얘를 변수로 하나 저장해 둘게요. 요게 이 상관계수도 일종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취급을 하면 되니까 이거를 저는 이름을 DF의 언더바 뭐 CORR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장을 해두고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거 실행하면 이제 요거는 변수에 넣었으니까 이제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결과 당뇨병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우리 라벨과 다른 피처들이 혹시 상관계수가 높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분석을. 그러면 당뇨는 얘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그것만 보면 당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아웃컴 외에 관련되어 있는 상관계수를 보기 위해서는 요게 방금 위에 우리가 저장한 이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취급해서 CORR 방금 저장한 거에다가 아웃컴을 해주면 됩니다. 아웃컴. 이렇게 실행하면 아웃컴과 다른 피처들에 대한 상관계수가 쭉 나와요. 당연히 아웃컴하고 아웃컴은 동일한 애니까 당연히 일이겠고 얘는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를 보면 뭐가 가장 관계가 높나요? 영어라서 읽기 싫죠? 혈당. 당연하죠. 혈당 높으면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글루코즈. 0.46 정도면 엄청 높은 건 아니고 좀 연관은 있는데 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약간 좀 경험적인 그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임신 횟수와 나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DF 언더바 CORR 우리가 아까 상관계수 저장한 거에다가 여기 두 개를 연관할 때는 아까 열 쪽에는 뭐 프레그넌시 하나 주고 행 쪽에 인덱스 쪽에다는 age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아까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붙여서 여기다가 하고 age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해봅시다. 그래서 실행하면 요거 두 개는 0.5 정도.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꽤 상관이 좀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상관계수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예요. 두 개 피처가 있는데 두 개 피처가 상관계수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둘 다 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높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써도 나머지 하나는 걔가 나머지 한쪽이 다 반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지금 기본적인 명령어로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부등식 써서 조금 더 디테일한 우리 데이터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어제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려 했던 건데 나이가 40살보다 이하인 사람들만 모아서 당뇨병이 몇 명 있냐 없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부등식을 쓰면 일단은 DF에 우리 AG 쪽만 일단은 컬럼을 모아요. 이렇게 쫙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걔가
40보다 크냐 작냐를 이제 하면 되는데 이하니까 작다 같다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네. 문자열 네, 해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등식을 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부등식을 하게 되면 부울 형태로 변환이 된다. 만족하면 true고 만족하지 않으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에 df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df 중에 조건이 dfag가 40보다 작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딱 하면 이렇게 막 뭔가 나옵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true 데이터만 쫙 뽑은 거예요. 지금 나온 결과의 나이를 보세요. 40보다 다 이하죠. 이 사람들만 뽑힌 거예요. df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만 뽑힌 거예요. 전체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숫자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되죠? 여기서 뭐 어떤 피자 뽑아내야 돼요? 당뇨병 숫자 보고 싶으면 어떤 컬럼 뽑아내야 되죠? 아웃컴이 당뇨병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뽑아내는 방법은 이거 전체를 우리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아웃컴 뽑아내는 거는 여기에다가 또 넣어서 아웃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막 대괄호가 막 들어가고 부등식 들어가면 헷갈리는데 구조는 유사합니다. 아웃컴을 넣어요. 그러면 또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40살 이하를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웃컴만 쫙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뇨병 숫자를 뽑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value, count. 네. 나왔죠? 네. 40살 이하인 사람들이 당뇨병을 해봤더니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좀 더 많아 보이죠. 여기서는 400명하고 이제 160명 정도의 차이면. 자, 그럼 반대로 초과는 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하고자 제가 옆에 여러분 value count 옆에 요 괄호 안에다가 옵션으로 normalize는 true라고 하는 옵션을 집어넣으면 백분율로 바꿔줘요. 지금 그냥 숫자였잖아요. 요거 숫자. 전체 중에 이제 몇 %인지 나타내 주니까 한번 해보세요. 쫙 복사해 붙이고 부등호만 바꿔주고 value count 안에다가 normalize true라고 제가 위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컨트롤 C9에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최대한 이 화면을 안 보는 게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듣고 그래서 제가 주석으로 대충 전략을 다 적어놨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40초가에다가 normalizing true 네, 실행하면 나오나요? 40초과인 분들은 당뇨병 비율이 훨씬 높네요. 위에 우리가 40 미만 이하인 사람들보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뇨에 조금 더 취약하죠. 그래서 52%대 47% 정도로 조금 비율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해봤고요. 자, 그다음 드디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이상 데이터를 확인할 차례예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이상 데이터는 뭐 혈당이 0이라든지 뭐 스킨 시크니스가 0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해봐야 돼서 일단 그런 거의 개수를 먼저 쭉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혈당이 0인 개수를 하면 되는데 자 DF에 똑같죠. 글루코즈만 일단 여러분 자 글루코즈 뽑아내서 그거 이퀄 두 개는 0이냐 아니냐를 판다면 트루 폴스가 쫙 나오겠죠. 맞죠? 그거를 썸으로 해보면 트루만 더하니까 몇 개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DF의 글루코즈는 0인 거에 대한 썸. 아시겠죠? 네. 한번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DF의 글루코즈가 있는데 이게 0이냐 아니냐 부등식이죠. 이것도 부등식이죠. 아까 거랑 똑같잖아요. 이것만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트루나 폴스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글루코즈 0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밸류 카운트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트루 폴스니까 0, 1 비율이 나오겠고 우리는 1만 궁금하니까 그냥 썸을 해도 되고 맞죠? 이거 뒤에 썸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면 가로를 쳐야 돼요. 왜냐면 이 썸의 대상이
너 0에 치는 거야? 아니면 어디에 썸을 하라는 거야? 라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쳐야 돼. 나는 이거 아니 전체 이거 하면 트루폴스가 이제 구분되잖아. 그거에 썸을 하라는 뜻이야. 라고 하면 O가 나오죠. 요런 또 문법상 썸을 어디서 얘가 썸을 해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0만 가지고 썸하라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쳐주면 걔 안에 있는 트루폴스를 먼저 쫙 만든 다음에 걔를 썸을 하게 되니까 이럴 때 또 괄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다 이름 바꿔서 할 건가요? 우리 어제 프로그래밍 배웠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전부 다 0을 쫙 뽑아주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모든 컬럼에 0을 뽑아주는 거. 일단 컬럼 이름을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df. columns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요 데이터 자체가 리스트로서 안에 있는 피처 이름들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다 하나씩 불러내려면 포문을 쓰면 되잖아요. 포문에 어떤 뭐 피처라고 이름을 적을까요? 피처가 in df columns다라고 하게 되면 df columns에서 피처를 하나하나 뽑아내가지고 내가 뭔가를 계산하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포문을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콜론 뒤에 꼭 붙여주시고 밑에 문장에 이제 위에서 우리가 했던 요거를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그거 이름을 그냥 원래 변수는 여러분 진짜 자세하고 잘 적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대충 적을게요. 넘버 오브 제로라고 적을게요. 넘 제로라고 대충. 넘 제로는 여기 위에 거잖아요. 그냥 위에 건데 얘는 글루코즈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냥 맞죠? 글루코즈는 이렇게 했는데 글루코즈 말고 다른 걸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포문으로 막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문으로 돌릴 때 그 컬럼의 이름들은 지금 어떤 변수에 나오는 거죠? 피처가 맞죠? 요 피처라고 하는 애가 df 컬럼들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씩 이름 뽑아내는 거니까 걔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df 글루코즈 대신에. 그러면 피처가 이제 하나씩 이제 하면서 글루코즈 대신에 다른 것도 얘가 막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보면 됩니다. 프린트 하는데 좀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피처도 이렇게 출력을 하나 해주고 이름이 뭔지도 출력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계산한 넘 제로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영인 데이터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줄로 이렇게 맞죠? 잘 됐죠? 피처들 쫙 컬럼즈에서 쫙 뽑아내가지고 걔 제로 카운트 되는 거 서브로 쫙 계산한 다음에 그 넘 제로에 집어넣어서 그 이름하고 그 숫자하고 같이 표현해서 한 줄씩 쫙 출력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얘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막 급하니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죠. 인수인계수가 0이 뭐가 문제가 돼요?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혈당 제로 혈압 제로, 이거 제로, 이것도 제로, BMI가 제로, 뭐지? 종이만 있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뭐. 네. 얘는 0이 없고, 얘는 0이 없고, 아웃컴은 이제 당뇨 아닌 사람들 개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상 데이터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각화를 조금 해보다가 12시가 되면 이제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시각화 라이브러리 어제 배운 것들 중에 몇 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는 크게 이제 매플라립하고 시본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매플라립을 더 좋아해요. 얘가 이제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부터 이제 매트랩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거랑 그림 그리는 게 유사해가지고 이제 얘를 쓰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통계 처리하시는 분은 이제 C본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냥 C본으로 하는 걸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C본에 있는 어떤 시각화 함수를 보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요 히스토그램은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고요. 박스 플롯, 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오늘은 보면 이제 아웃라이어가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아까 0도 있었고 아까 임신횟수 열 몇 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분명히 다 아웃라이어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박스 바깥에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 거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박스 안에 그 샘플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스웜 하니까 갑자기 스타가 생각나는데 이제 그런 그 뿌려져 있는 형태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요거 조금 그리는데 오래 걸려서 저는 잘 안 그래요.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그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안 그리고 히트맵은 좀 이따가 우리 상관계수 히트맵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뭐 그냥 원 그래프 이런 거 이쁘게 할 때 우리 여러분 아시죠? 원 그래프 이렇게 뭐 당뇨 있다 없다 몇 프로고 네, 요건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혹시 두 개 피처를 분석할 때 어제 했지만 조인트 플롯을 쓰면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데이터는 사실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또 정다래 교수님 그 코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이 매플랄립의 캔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어제는 피규어인데 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렇게 제가 개수를 위에 정하면 한꺼번에 그림을 몇 개 그릴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라고 하면 2행 2열이니까 총 4개의 그림을 넣으라고 그렇게 캔버스를 처음에 딱 뭔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의 크기를 이제 지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한번 그림은 그냥 갖다 붙여서 내가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 쓰면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는 대략적으로 요 피겨라고 하는 거는 그림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세팅 값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변수라고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X는 거기 내부에 그 캔버스 안에 내부 막 세팅하는 거 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객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큐먼트 이 펑션들의 다큐먼트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시각화 다큐먼트예요. 너무 종류가 많고 막 이쁜 걸 그리고 싶은데 막 그 어떤 걸 쓸 때 어떤 이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읽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오늘 요것만 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호출해 봅시다. 호출하는 거 저는 이거 컨트롤 CV 할게요. 지금 한 손이라 가지고. 네. 매플랍립에 있는 파이플랍만 거의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플랍에 있는 거를 PLT라는 약어로 이제 호출을 하고요. C본은 SNS라는 약어로 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 컬럼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라고 했는데 하나만 이제 일단 그려보고 거기에서 이제 저기 피처 이름 바꾸면 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그림 사이즈는 저는 요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했는데 여러분 바꾸셔도 되고요. 일단 그림 한 개 그릴 거니까 제가 요거 불러올게요. 이렇게 그림 한 개만 그릴 거니까 한 개만 불러오고 뭐 이쪽 앞에 거는 사실 얘를 특별하게 조정할 거 아니면 필요 없는데 그냥 이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림 한 개만 그릴 거고 크기는 4에서 3이다. 뭐 이거 3이다. 이렇게 한번 캔버스를 쫙 불러온 상태에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위에도 올라가 보면 여기 히스토그램이 있죠. 히스토그램에다가 데이터만 입력하면 되는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뭐부터 해볼까요? 맨 앞에 있는 게 그 저기 임신 횟수였죠. 근데 임신 횟수 지금 스펠링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df 컬럼제 제로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맨 앞이었으니까. 그래서 df 전체에 안에 있는 컬럼 중에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df.columns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애 이렇게 그려라 라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맞네요. 맨 앞에 있는 애를 그리니까 어떤 임신 횟수에 대한 분포가 쫙 나오죠. 이게 임신 안 한 분이 제일 많고 당연히 남자도 이게 성별은 지금 여기 데이터에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남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 네, 의심이 가는 데이터죠. 네, 15 이상이라고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름 여기서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1. 요거는 혈당. 혈당은 문제되는 게 이제 어디 값이라고요? 저기 왼쪽에 있는 0. 얘네들 좀 문제돼. 나머지는 좀 그래도 분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위험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평균이라면 평균 200, 혈당이 하루 종일 평균 200이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2. 네, 요거는 혈압. 혈압도 여러분, 이게 이완기라고 한다면 이완기 120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10, 20은 뭡니까 이거는? 이게 완전 저혈압인데 이거 생존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측정 오차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측정한다고 걔를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측정 오차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기계도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자, 이렇게만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것도 많이 그려볼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 플롯이거든요. 박스 플롯.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박스 플롯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복사하면 돼 그냥. 하고 히스트 플롯 대신에 박스 플롯으로 바꾸면 돼요 그냥. 여기 히스트 대신에 박스로 바꾸면 돼요. 네, 그럼 이제 혈압에 대한 이거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는 제가 폭을 더 줄일게요. 박스는 좀 날씬해야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좀 폭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블러드 프레셔에 대한 게 지금 방금 나오는데 어제 그렸던 것하고는 다르게 동그라미가 나왔죠. 이 동그라미가 아웃라이어예요. 그래서 이 4분위수를 맨 처음에 구한 다음에 4분위수에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박스에 25%, 50%, 75% 값이 이 박스 안에 들어오고요. 위에 있는 수염이 뭐냐면 이 박스 기준으로 1.5배까지는 그래도 인정해주겠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1.5배보다 높은 값, 낮은 값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은 다 아웃라이어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이런 데이터가 진짜 맞냐 아니냐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너무 높거나 이완기가 너무 낮으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다른 것도 그리기 전에 아예 그 이쁜 걸 그립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피처를 확인할 때 박스 플러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바이오 플랫까지 그려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남은 게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요거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론은 아까 굉장히 어려웠지만 두 줄이면 돼요. 정말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겠다. 두 번째 학습하라. 끝이에요. 명령으로는. 하지만 이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이론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제 우리가 맛배기로 해보는 거니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점심 먹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